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이철 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철 박사님과 함께하는 투자인사이트, 지금 꼭 들으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이철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반적인 디커플링 공급망 이 얘기를 해보았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중국에서 성공시키려면 제가 보기엔 반드시 기본이 되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뭐냐면 중국의 이제 내수와 이게 죽지 않아야 되는 건데, 중국의 내수하면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부동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동안에 공부해본 바로는 중국은 이 부동산 구조조정을 이제 벌써 4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철회할 마음이 전혀 없고, 네. 그리고 일본과 한국 등의 예를 보건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국가 과제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부동산을 계속해서 잡을 것 같고, 예. 근데 부동산의 가격이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중국 인민들의 소비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끝까지 밀어붙이긴 할 것 같은데 성공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건 정말 빅 퀘스천입니다. 네. 제가 감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몇 가지 현장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 네. 우선 중국에 집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집 가진 사람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7억 명이 일반 인민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럼 7억 명은 집 없는 사람인가요?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요. 예를 들어 100명 중에 네. 자기 집, 자기 소유 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사람이 예를 들어 한국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절반 이상은 되겠죠. 절반이 넘어요. 주택 보급률이 한 100% 되니까 네. 그중에 절반은 작아다. 이런 정도로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중국은 아마도 한국보다는 적을 겁니다. 예.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중국, 너희 리오프닝 했고 말이야. 소비 진작 좀 해가지고 말이야. 너희 2008년도 9년도에 한번 했잖아. 그렇죠. 그때처럼 본드 있게. 네, 사조 위안. 네. 돈도 좀 풀고, 경기 진작증 내고, 으쌰으쌰 하고 말이야. 바람 잡고. 네. 그렇게 해서 소비 진작하고, 그럼 너희도 장사 잘 되고, 우리도 덕분에 좀 팔고, 좋지 않니? 네. 왜 그렇게 안 하니? 네. 이제 이런 거거든요. 네.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첫째,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죠.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데,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돈 없는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 대한 서포트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그거 없으면 공산당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무주택, 집이 없는 사람들, 네. 그렇게 해서 월세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목소리가 크질 않아요. 목소리를 낼 창구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와서 아각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큰 소리 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그 소리를 못 내고 있는 다수, 농민공, 네. 농민, 그리고 이제 갓 대학 졸업한 지 2, 3년 돼서 취직도 못하고 헤매는 친구들, 이 친구들 어떡하라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래서 건물 상태가 어떤지 하나하나 전수조사를 한 결과 지금 1억 채가 비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요?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전수조사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들여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네네. 물론 이게 중국이 넓다 보니까 비어 있는 집들은 소도시 이런 데 잔뜩 비어 있고 삼성도 사선도.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 한복판에 빈 아파트가 줄비하게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네,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시골 가면은 빈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전라도, 경상도 어디 저기 가면 빈 집들 있죠. 그런 식으로 중국에 지금 빈집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을 더 가격을 올리고 여기에 더 집을 짓고 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냐. 그리고
없는 사람 어떡하라고? 네. 월세 계속 올라가라고? 네. 봉급은 올라가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의 4년 가까이 네. 고용은 엉망이 돼서 지금 사람들 취직도 못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는 게 그게 올바른 경제 방향이냐? 네. 네. 아니라는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4년 전에 이미 낸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부동산 이런 식으로 안 된다. 안 된다고 이미 결정했고 네. 그리고 부동산 개발하는 너희들 너무 그 빚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이거 문제 있으니까 줄여라라고 했고 네. 이게 다 했는데 팬데믹이 가는 바람에 지금 그걸 더 대책이 못한 거였죠. 대책이 못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거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뭐 문제가 나니까 이거 올려라라고 하는데 올릴 수가 있느냐? 지금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부동산이 다시 호경기가 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건 못하는 거고 다만 현재 시장의 반응이 너무 악악되고 불평불만들이 많으니까 대응해서 요만큼 한번 해보고 그것도 뭐 만족해야 되면 이 정도로 조금 더 근데 더는 안 돼. 뭐 이런 소극적인 입장인 거지. 네. 대책해준다 이런 거 부양책은 절대 없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부양책이라고는 하면은 이제 세 가지 레드라인을 건드리면 진짜 네. 그 공급발이든 뭐든 부양책인데 그거는 전혀 안 건드리고 절대 안 되고요. 예, 그거 봐서는 구조적 의지는 조금 더 꺾임이 없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 부동산 문제를 볼 때 또 하나 유의해야 되는 게 이제 지역별 편차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1선 도시냐, 2선 도시냐, 3선 도시냐, 4선 도시냐에 따라서도 편차가 크고 네. 또 동부 지역이냐, 중부 지역이냐, 서부 지역이냐에 따라서도 이게 편차가 커요. 네. 제가 최근에 5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 동향을 살펴를 봤는데 네. 베이징과 상하이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안전자산이 땅이다. 아니 안전자산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안전자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강남에 똑똑한 거 한 네. 채라는 개념으로 지방에 돈 있는 사람들이 이거 뭐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똑똑한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요. 월세도 조금씩 오르고 있고요. 여기서 잠깐 네. 도대체 중국 집값이 얼마길래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집값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럼 일단 베이징 살고 계신 베이징 기준 대략 뭐 정확한 거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시니. 예.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저는 월세 살고 있는데 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우리 평수로 치면은 한 48평 48평. 네. 정도 네. 되는데 지금 시세는 한 1,000만 위안에서 조금 넘어가요. 1,100만 원 안 되고 20억? 그러니까 20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네. 베이징에서는 좀 변두리거든요. 변들이요? 예. 그러면 중심가는 뭐 30억, 40억도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근데 상하이는 더 비쌀 거 아닙니까? 상하이 더 비싸죠. 아, 상하이에 120평짜리 아파트 같은 120평?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내려갔지만 원래 저 한참 가격 비쌀 때는 그게 우리 돈으로 한 270억 정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위소득과 중국의 중위소득하고의 차이가 또 꽤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2배 이상 차이 날 것 같은데 네. 그걸 감안해 보면은 집값이 우리나라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동북에 있는 뭐 3선 도시, 4선 도시에 가면은 평수가 한 24평? 네. 그 정도 되면은 2천만 원? 네? 다시 한번. 너무 격차가 커가지고. 예. 20평짜리가 2천만 원? 예.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예, 한국 흑룡강성 뭐 이런데요. 그렇죠. 차이 많네. 하기야 우리나라도 5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라도에 가면. 예.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중국 사람들은 어떤 집에 살아요? 뭐 이런 거요. 또는 중국 사람들은 뭐 먹어요? 그러니까 그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데를 그냥 그렇지. 한 묶음으로 우리나라의 도시국가 개념으로다가 예. 그 눈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나라가 뭐 수십 개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이즈니까.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비싸긴 비싸네요. 우리나라하고 이제 서울 수도권하고 비교를 따로 띄어서 해본다면 근데 그 중국의 부자들이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한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베이징 사람도 아니에요. 지방 정부의 삼선 도시의 공무원, 아, 네.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네. 예. 그 사람이 무슨 일로 베이징 공안한테 그 다른 일로 이제 검거가 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네. 조사를 해보니까 베이징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170채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십 채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어요. 네. 근데 거꾸로 말하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중국 사회에서 볼 때는 엄청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의 어떤 중추가 되는 이 공동부유라는 이 아젠다가 중국 인민들한테는 계속 먹힐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소위 보장형 임대 아파트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장기 임대주택 같은 거예요. 네네. 예, 장기 임대주택 같은 걸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기존의 그 주거용으로 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 창고 이런 거를 개조를 해서 네. 이걸 월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거주 자격을 정부가 주고 네. 그 대신 저렴하게 저렴하게. 그거를 장기간 동안 저렴하게 그럼 민간업자가 해도 된다. 그런 해서 민간업자가 하고 네. 금융기관들한테는 이거 하겠다 그러면 돈 밀어줘. 대출.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14차 5개년 계획에 계획된 분량 150만 채를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근데 150만 채니까 중국 인구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뭐 거죠? 코끼리와 비슷이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장기 임대 주택을 계속 밀어대면 네. 부동산 가격 다른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겠어요, 내리겠어요. 장기적으로 쌓인다면. 그러니까 내려가는 쪽으로 좀 정책을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책 방향은 장기적인 정책 방향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네.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이번에도 시진핑 주석이 실패를 했어요. 재산세. 재산세 등록, 네, 부동산 관련. 예, 이번에 세 번째 시도인데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사실 재산세 등록하면 부동산이 휘청거릴 수가 있는데 그만큼 부동산의 헤게모니와 그 세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는 방향이 어느 쪽이냐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생각은 이 부동산 경기 불러일으켜서 집값 더 올리는 쪽이 아니라 네. 그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 그 지금 중국 정부한테 부동산 경기 진작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좀 무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과거 옛날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흑톡을 해서 살았다. 예.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데는 사실 해당 지역의 공산당원이 되는 과정과 그 공산당이 된 후에도 인민들의 어떤 뭐랄까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네. 은연중에 시진핑 이퀄 독재자. 네. 독재자 맞습니다. 네네. 근데 한국의 독재자와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한국의 독재자는 자기가 독재자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중국의 독재자는 자기가 독재자라고 합니다. 네네. 헌법에 써 있는데요. 시진핑은 독재자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겉으로는 남들 볼 때는 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본심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옛날 우리 권위주의 정권을 생각하면서 네. 우리와 똑같은 느낌이 아니겠느냐라고 네네네.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건 중국에서 깨이고 교육을 많이 받고 돈이 많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네.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들이죠.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의 그 민중들은 그나마 시진핑 주석이 있으니까 우리에 대한 배려가 이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밑에 뭐 그 고관들이나 잘났다는 사람들을 보면 저것들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들한테 어떤 정책을 펼지
알만하다라는 느낌인 거죠. 지금 사실 기득권의 탈출은 거의 러쉬 수준이죠. 싱가포르 집값이 2배 이상 올랐다. 그리고 홍콩도 최근 집값이 오르고 있다. 최소한 홍콩으로라도 탈출을 해야 된다. 기득권층들이. 싱가포르는 아주 지금 뭐 띵까띵이죠. 아주. 네, 그렇죠. 일부만 나가도 집값이 몇 배나 뛰는 과정이니까 거기 월세 사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격이 뛰어가지고. 그래서 또 문제예요. 싱가포르에 오는 중국 사람들이 또 그냥 오지 않고 다 돈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치된 돈이 미어 터져가지고 금융기관이 정부한테 이 돈 좀 써주라. 돈을 빌려가는 놈이 없네. 이래가면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예. 야, 그게 근데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독재 국가라는데.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또 이것들 어떻게 해서 나갔지 하고 또 조사해서 잡고 탐앤제리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뭐 너무너무 재밌게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그렇게 이제 부동산 관련은 계속 이렇게 눌러지고 시간이 좀 저희도 예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경기가 회복될 때는 올해 한 해 내내 기대를 하다 제가 한 6월 달에 꺾었어요.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적인 시각으로 잘못 이해했네. 우리 2008년에 재판은 없고 그렇다면은 뭐 몇 년 회복하는데 몇 년 걸릴 거고 중국의 만만띠 성향으로 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였겠네. 제가 최근 얼마 전에 중국의 한 그 요식업 컨설턴트가 한 말을 전해드릴게요. 네. 이 양반이 뭐 우리나라의 백종원 씨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중국에서 요식업을 잘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있는 데가 광동인데 광동 자기네 집 근처 사는 데 근처에 공사판에 연초에는 도시락 와서 파는 도시락들이 12위안에서 14위안이었다. 300원? 12위안 한 2,000원 정도 돼요. 예. 그런데 5월 1일 5일절 휴가 지난 다음에 와봤더니 그게 8위안짜리가 나왔더라. 그런데 지금 5위안짜리가 나왔다. 아이고야, 이거 옛날 저기 백엔샵 얘기 일본의 경기 불황일 때 백엔샵 나온 거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면 거기 일하는 노가다들은 어떠냐? 이게 연초에는 시급이 뭐 18위안인가 22위안인가 뭐 그랬는데 하여튼 그게 지금 엄청 줄었고 일단 35살 기준으로 35살 이상은 그 일도 못 한대요. 나이 들었다고. 노동일에는. 네. 그러니까 막노동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35세 이상은 정년 이상이야. 예, 그렇죠. 정년이 35, 뭐 젊은이가 아니면 뭐 쓰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재밌는 말을 해요. 지금 가장 경기가 좋은 도시는 시안이다. 시안 저기 무덤 있는 그 시안. 예. 네. 진시황 무덤 있는 시안. 왜냐하면 지금 군수 산업이 그쪽에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어서 경기가 거기가 제일 좋다. 군수 준비를 엄청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과거에는 시장 경제의 정책 하에 있었지만 지금은 전시 경제네요. 전시 준비 경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더 소비가 살아난다기보다는 더 저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네. 이미 그 시진핑 주석이 그 공동 부유를 얘기할 당시부터 중국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수 진작을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제품은 중저가형 제품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지 지금처럼 고성능 고가 제품으로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 중국의 경기 진작이 된다 하더라도 많이 팔리는 제품은 소위 저가형 제품이 팔리지. 그렇다면 한국 제품이 팔리기는 어려운 거죠. 우리는 중국 제품에 비교하면 고가일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우리는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는
너무 불안하고 이제 뭐 철수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지금 결정해야 되는 이제 더 이상 늦추기가 어려운 상황에 와 있고 네. 반면에 우리 정부는 그냥 저지르고만 있을 뿐 네네네. 우리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을 현재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던지고 있느냐 말이죠. 네네.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알아서.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죠. 예.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혹시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 이 얘기는 꼭 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우리에게 닥쳐올 그 경제 환경이 앞으로 더 좋아지기보다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거나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미래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모두가 여기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여기서 우리가 좀 필요한 게 타개책을 만드는 궁리하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서 보니까 뭐 다들 미디어에 떠드는 건 내년도 뭐 총선 뭐 여기에 관심들이 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난달 작년 10년 전에도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이슈 있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 패러다임이 지금 완전히 변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타개책을 찾는 노력을 지금 서둘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오늘 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사실은 우리가 전쟁 위험이 남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말씀 해주셔서 사실 한국 사회 약간 센세이션이 오신 다음에 있었습니다. 네. 전쟁 관련 이슈가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 그것이 곧 우리의 전쟁이구나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좀 뭐 광범위하게 한번 퍼졌었어요. 저는 그거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오늘은 또 이 디커플링 사실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에서 세계 구도가 어떻게 바뀔 거고 그 바뀌는 구도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중국의 실제적인 속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책도 한 번 더 사들 보세요. 이 책 가독성 굉장히 좋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어떤 느낌 받았냐면 골방에 앉으셔서 온갖 자료를 다 수집하셨구나. 여기저기서 그거를 종합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냥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현재 나오는 이야기를 응축해서 종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는 대목이라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가독성이 좋습니다. 벌써 일단 재밌어요. 네, 뒤에 누가 이제 추천의 말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보는 순간 빠져든다 이런 책이니까 여러분 꼭 일독을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이철 박사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